자, 그 다음 알아볼 개념은 아이오닉 페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온쌍. 이온쌍. 좋아.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온쌍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예를 하나 들었냐면, 여기 이제 K, 이 K 이름이, K 이름이 이제 이게 뭐 이렇게 교육과정에서 칼리움, 이렇게 이제 부를 수도 있는데, 포타시움,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일파면은 칼리움, 근데 친미파면 포타시움,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자기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친일파다, 그러면 칼리움. 친일은 같은 쪽 아니야? 뭐라고? 친미랑 친일은 같은 쪽 아니야? 아, 친미와 친일이 같냐고요? 친미와 친일이 같을 때도 있었고요. 다를 때도 있고요.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은 완전 달라졌죠.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누구라서? 근데 어떻게 그런 예민한 것까지 다 알아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사실 친일과 친미가 같을 때가 있고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안 같았다가 최근 달라졌죠. 그래서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이제 구애를 하는 중이죠. 기어오른다 했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한국이 기어오른다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게 언제였냐면 그 미국하고 일본이 친했을 때. 근데 요즘은 미국하고 일본이 완전 남남이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트럼프 때는 계속 그랬죠. 남남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본 총리가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막 구애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죠. 하여튼 그래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사람을 죽인 건 아니고 사람이 죽어나갈 만한 환경을 지금 만들고 있죠. 뭐 여하튼 그래서 얘 이름이 옛날에는 그냥 이거였는데 요즘은 이런 표현도 써요. 알겠죠? 이제 뭐 선생님들이 이런 표현도 쓰니까 뭐 하여튼 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그 유명한 알칼리 금속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알칼리 금속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이제 주기율표상에서 몇 쪽? 1쪽.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애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할로젠이라고 하죠. 주기율표상에 17쪽. 그래서 이런 식의 전자배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전자배치 등을 또 잘 알려면 그 오비탈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비탈 강의도 꼭 공부를 하라고요. 알겠죠? 네. 여기 장성택 알겠죠? 예. 그래. 채윤이 알겠죠? 네. 그래. 꼭 해. 그 다음에 저기 여사님 알겠죠? 네. 그래. 그래? 그래 하여튼 제 별명은 그냥 여사로. 그러네. 여사님 전화. 근데 여사님은 조금 좀 좋은 별명은 아닌 것 같아. 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것 같아. 아닌가? 그래서 그냥 이거 어때요? 헤르미온느. 그래서 어제 한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헤르미온느 그래서 우리 다은이를 론. 왜요? 왜 안 되는데? 그래? 우리 그럼 다은이 남자친구 있어요? 있구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그냥 헤르미온은 계속 헤르미온도 갑시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그러면 자기를 뭐라고 할까? 여사님은 너무 잘 떠오르는데 여사님이라고 하기에는 아니면 프레지던트 윤? 뭐 이런 거. 뭐가 좋을까? 많이 친일이시거든요. 뭘 친일이야? 그래요? 애들이 하여튼 좋아하는 거지. 그게 친일이지. 애니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일본 좋아하잖아. 니도 나랑 좋습니다. 조용. 나도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나도 일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일본 여행 가면 좋잖아요. 뭐 음식도 맛있고 그다음에 또 일본 여행 가면 싸단 말이에요.
일본 여행 가면 왜 싸게요? 네, 일본 여행 가면 싼 이유가 일본이 못 살기 때문이에요. 환율이 낮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일본이 못 산다의 척도가 뭐예요? 일본이 못 산다의 척도. 바로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가 높죠.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가 높아요.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가서 여행을 하면 이제 저개발 국가에서 여행하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 여행하면 비용이 싸요.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나 울릉도 여행 가는 것보다 일본 여행 가는 게 더 싼 거 알죠? 예. 그다음에 서울에 막 청담동이나 막 신사동, 성수동 이런 데서 돈 쓰는 것보다 일본에서 돈 쓰는 게 싸요. 이게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가 차이가 나서 그렇고 그다음에 기가 막힌 건 저번 달에 무슨 일이 있었게 바로 저번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역사상 최초로 일본의 총 수출액보다 한국 총 수출액이 더 많았어요. 역사상 최초로. 일본 진짜 많이 가. 예.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아무래도 전체 경제 규모는 우리가 커요, 일본이 커요. 전체 경제 규모는 일본이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물리적으로 큰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물리적으로 엄청 큰 나라예요. 인구가 1억 한 2천만 정도 되고 땅덩이도 우리보다 3배가 넓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제 규모가 더 클 수밖에 없는데 전체 수출액이 우리나라에 뒤졌다.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일본 입장에서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일본 지금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점점 경제적으로 상황이 나빠져서 하여튼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여행 가면 좋죠. 그다음에 일본 가면 음식 맛있죠. 애니메이션 재밌죠. 만화책 재밌죠. 난 친일파라고요. 난 일본 되게 좋아요. 일본 되게 좋아요. 다만 일본에 무엇에 문제가 있을 뿐? 일본 정치, 알겠죠? 일본 정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일본 정치가 잘못 가고 있는 것 이런 건 참 가슴 아프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건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정치는 건드리지 않아.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위안부 할머니는 자발적 매춘부다. 라고 누가 주장해요? 예, 일본 정치인들과 우리나라의 극우 세력이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진위를 얘기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위안부 할머니들은 자발적 매춘부다. 라고 우리나라의 극우 세력과 그 다음에 일본의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일본의 무엇의 문제인 거예요? 일본의 정치의 문제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치의 문제.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따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당연히 일본 내에도 제정신인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고 그 일본 내에도 뭐냐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그런 뭐냐면은 나쁜 얘기를 하는 정치인들에 반대하는 일본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런 사람들은 일본 내에서 정권을 잡아본 적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을 볼 때도 좀 내부적으로 좀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뭐 anyway. 자, 그래서 이게 뭐야? 1쪽의 알칼리 금속, 요거는 17쪽의 할로젠. 그래서 이런 식의 전자배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비탈 이론을 알아야 되니까 지금 수업하고 있는 5장 공부도 꼭 해야 돼요. 알겠죠? 자, anyway. 자, 여기에 있는 알칼리 금속 최외각 전자 몇 개? 알칼리 금속 최외각 전자 몇 개? 1개. 할로젠 최외각 전자 몇 개? 7개. 그래서 현재 지금 얘가 됐건 둘 다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 그리고 이때 이 녀석 모두 다 상태가 뭐예요? 상태가 기체 상태입니다. 기체. 알겠죠? 그래서 이 원자 하나도 기체로, 이 플러린도 기체로. 아시겠죠? 기체로 있는 상태에서 이온쌍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이 금속 원소가 이런 식으로 양이온,
요 비금속 원소가 양이온이 되어가지고 짜잔 이렇게 만나 있는 상태 아시겠죠? 요것을 영어 표현으로 아이오닉 페어 우리말 번역은 이온쌍 알겠죠? 자 그러면 아시다시피 요런 알칼리 금속은 뭐가 되기 쉬워요? 알칼리 금속은 이렇게 1 플러스 양이온이 되기 쉽고 할로젠 원소들은 1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기 쉽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요 포타슘의 최외각 전자 요 전자 있죠. 얘가 요런 식으로다가 어디로 옮아간 거예요? 플러린 쪽으로 옮아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플러린 쪽으로 여기 있던 전자가 옮아가서 얘는 양이온이 됐고 얘는 음이온이 된 상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떤 말을 쓰냐면 오호 이온 결합이 맹그러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온 결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이온 결합을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느냐? 사실 이온 결합에 대한 아주 수학적인 표현을 저번 시간과 오늘에 걸쳐서 보고 있죠.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아주 복잡한 결합을 단순화한 모델이 바로 이온 결합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이온 결합을 우리가 평소에 만나는 물질적 구성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느냐? 그 이온 결합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요 사이의 결합이다 라고 얘기해도 보통 잘 들어맞아요. 뭐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 잘 들어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금속, 비금속, 금속, 비금속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물질적 구성으로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온 결합을 사실 우리는 굉장히 그 생경하게 보고 있으니까 이온 결합은 상당히 익숙한 편입니까? 익숙하죠. 왜냐하면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기 때문이죠. 아니면 뭐 좀 뒤지면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에도 뭐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표현하진 않아도 이온 결합으로 되어 있는 물질들이 한 번씩 과학 교과서에 나오긴 할걸요. 초등학교 책에 예를 들면 염화 나트륨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올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익숙하고 이 이온 결합이 익숙한 꼴로 우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온 결합 고체 요런 꼴로 우리가 이제 종종 많이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온 결합 고체 뭐 예를 들면은 뭐 소금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소금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이온 결합 고체 물질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맞닥뜨리는 이온 결합 물질들은 보통 고체 타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체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바로 요렇게. 자, 그럼 요렇게라는 게 뭐냐? 자, 여기 보시다시피 포타슘 플로라이드라고 하는 이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해서 이 포타슘 얘를 그냥 편의상 짜잔 F-를 편의상 짜잔 이렇게 치환을 해서 구조적으로 표현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흰 선으로 그린 것은 실제 고체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보조선입니다. 보조선. 고체 결정 안에 이런 흰 선이 있진 않아요. 그럼 이 보조선의 의미는 큐빅. 자, 큐빅 우리말로 정육면체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 갖고 노는 장난감 중에서 이렇게 하는 장난감 있잖아요. 그거를 큐브라고 하죠. 큐브의 형용사형 큐빅 아시겠죠? 그래서 정육면체 보조선을 지금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 정육면체 보조선의 예를 들면 꼭지점, 그다음에 뭐 면의 중간, 모서리 이런 것들을 쭉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포타슘 플로라이드의 경우는 우선 이 음이온이 이런 식으로 꼭지점, 우선 꼭지점에 배치가 되고 면의 중간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양이온은 이 정육면체의 기본적인 모서리 이런 데 배치가 되고 또 무게중심 이렇게 하나 배치가 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얘가 포타슘 플로라이드의 결정 구조를 내가 그림으로 그린 건데, 이게 이제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보면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이 정육면체를 정확하게 8등분 해놓은 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두부를 한 모를 이렇게 산 다음에 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딱 쓰면 8등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정확하게 조그만 정육면체 8개를 또 이렇게 이제 쌓아놓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각 꼭지점과 모서리에 이제 공들이 배치가 된 건데, 이때 이런 식의 이제 요 얘기는 또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울 거예요. 요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성 원리를 인간이 아직 잘 모릅니다. 그 구성 원리를 잘 모릅니다. 그럼 잘이라는 거는 전혀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조금 안다는 얘기입니까? 조금밖에 모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구성 원리에 대해서 글쎄요, 한 10% 정도의 지식밖에 없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구성 원리가 뭔지 인간은 아직 잘 모릅니다. 뭔 말이냐면, 왜 포타슘 플로라이드가 이런 식의 양이온, 음이온이 번갈아 나타나는 구조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양이온 종류가 바뀌고 음이온 종류가 바뀌면 이 모습이 유지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모습이 또 완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완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왜 하필 이 양이온에서, 왜 하필 이 음이온에서 다른 게 아닌 하필 이거냐에 대한 구체적 설명, 인간은 아직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에 있는 이런 이온 결합 물질들의 결정 구조에 대한 학습은 근본적으로 외우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 그림 그릴 때 여러분, 내가 뭐 보고 그렸어요? 막 쓱쓱쓱 그렸어요? 쓱쓱 그렸죠? 이 말은 내가 이걸 외우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어떤 이론적 설명보다 이 자체를 지식적으로 외우는 것이 이 파트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외워야 될 몇 개의 그림이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결정 구조에 대한 지식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당연히 교육적으로 중요한 몇몇 구조들이 있는데 그걸 사실은 외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파트가 돌아오면 그때 내가 다시 얘기할 테니까 내가 외우라고 하는 구조는 꼭 외워야 돼.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이제 다시 한번 해보면, 물론 이제 얘는 이 결정 구조의 성립 원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냐? 아니에요. 얘는 또 하필 또 잘 아는 편이에요. 인간이. 아시겠어요? 이 원리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좀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얘를 이렇게 딱 그려놓고 나면,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잘 봐요. 여기 무게중심에 있는 양이온에 대해서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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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자, 지금 그려놓은 이 6개의 선분, 예로부터 여기 이 선분 간 거리가 지금 어때 보여요?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한 선분만 보면 어때 보여요? 거리가 다 같다는 거 알겠죠? 거리가 다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얘가 보도선 자체가 뭐니까요? 정육면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오, 양이온에 대해서 음이온 사이의 인력이
한 번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여러 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여러 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오! 그런데 또 이때 어떤 생각을 하나 할 수 있냐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죠?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서는 인력이 나타나지만 예를 들어 양이온과 양이온 사이 여기선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청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서는 인력이 나타나지만 양이온과 양이온 사이에서는 청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마찬가지로 잘 봐요. 음이온과 음이온 사이에서는 또 뭐가 나타날 수 있죠? 여기서 또한 청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온 결합 고체 결정 구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떻게 된다? 인력과 청력이 매우 뭐하다?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평소에 이온 결합 물질이 고체를 이룬다고 하는 상황은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뭐 국에다가 툭툭툭 이게 뭐냐면 첨가해서 먹는 소금 있잖아요. 소금. 그 소금 이게 만지면 부슬부슬 이게 가루잖아. 가루. 가루라는 게 고체, 액체, 기체 뭐란 얘기예요? 가루라는 말 자체가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뭐란 얘기예요? 가루는 고체예요. 고체를 얇게 갈아 놓은 게 고체, 가루야. 그 가루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상호작용은 그려놓은 그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무한정 확장됩니다. 여기서 무한정 확장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다음에 다시 또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계속 확장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X축, Y축, G축으로. 그걸 우리가 평소에 만나고 있는 고체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지금 이온쌍이라고 하는 것 보이시죠? 이온쌍이라고 하는 거. 이 이온쌍이라고 하는 애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온쌍의 상황입니다. 자, 빨갛게 표현한 건 양이온, 파랗게 표현한 건 음이온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온쌍은 빨갛게 표현되고 파랗게 표현된 이온이 쌍으로 존재하면서 그게 다른 애들과 거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무한정 떨어져 있는 상황. 서로 양이온 하나와 음이온 하나가 쌍을 이루고 있는데 얘가 다른 애들하고는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을 이걸 이온쌍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체 결정이라고 하는 것과 이온쌍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다시피 같은 상태인 거예요? 완전 다른 상태인 거예요? 완전 다른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 내부의 상호작용만 이제 생각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이온쌍과 다른 이온쌍 사이의 상호작용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무한정 떨어져 있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저번에 무한정 멀다가 얘네들 입장에서는 대충 어느 정도라고 했어요? 그렇지. 이 무한정 멀다라는 게 얘들 입장에서는 요 정도만 떨어져 있어도 얘네들한테는 무한정 뭔가라고 했었죠.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모델은 여기에서의 모델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요 이온쌍에서의 그 위치 에너지를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복잡하겠어요? 조금 더 편리하겠어요? 이쪽에서 생각하는 게 좀 편리하기 때문에 이온쌍이라고 하는 독특한 모델을 생각해 본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좋아. 됐죠? 자, 그렇다면 요 중간 그림 지운다. 그림 지울게요. 지운다. 지울게요. 지우자. 쓱.
자, 그렇다면 이제 뭐야? 1, 2 동그라미.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생각해 볼 건 이온쌍에 대한 얘기예요. 고체 결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온쌍에 대한 얘기. 그러면 저 이온쌍의 미케니즘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 맹글어질 것이냐.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상태. 자, 여기 보시면은 포타슘 원자하고 플로린 원자가 우선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좋아. 보이시죠? 그래서 처음에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둘은 서로 관계하는 입자입니까? 서로 무관한 입자입니까? 서로 이제 무관한 입자였습니다. 자, 근데 이때 얘가 갑자기 새로운 상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요 전자 얘가 어디로 올라갔다는 얘기겠습니까? 바로 얘가 요리 올라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인 두 입자가 하나가 양이온, 하나가 음이온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죠? 이때 편의상 보이지 않는 손이 이랬다라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짜잔. 자, 저 보이지 않는 손. 저게 이제 사실은 그 경제학의 전문 용어죠. 네, 그래서 저 말 처음 쓴 사람이 그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위대한 철학자죠.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이제 저 말을 처음 쓰고 이제 드디어 그때부터 이제 미시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이제 여기서의 보이지 않는 손은 사실 그냥 사람이겠죠. 얘들 입장에서는 알겠어요? 얘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해준 걸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제 사람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한 거냐? 그럼 잘 봐. 여기 있는 전자를 이쪽으로 이쪽으로 옮겨야 되잖아. 그럼 우선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압 해가지고 여기서 전자를 발사. 무슨 말 알겠어요? 전자를 팍 발사해가지고는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뿅 날아가지고 이압 이런 식으로 전자가 흡수 이렇게 돼야 여기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뭐만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저 전자 발사 과정을 전문 용어로 전자 발사 과정을 전문 용어로 전자 발사 과정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이온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말로는 이온화 이렇게 번역하고 영어 표현으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아이오니제이션. 아시겠죠? 그러면 그 이온화 과정을 이제 표현을 좀 해보면
저기에 있는 이제 포타슘 요 놈을 어떻게 만드냐면 포타슘 양이온에 짜잔 전자를 뜯어내는 요런 과정을 이온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온화 과정은 요런 식의 양이온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양이온을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 이온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음이온을 만드는 과정은 이온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음이온을 만드는 과정은 다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표현을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온이라고 하면 양이온, 음이온 모두를 얘기하는 건 맞는데, 근데 아이오니제이션, 이온화는 양이온을 만드는 과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 묘하게도 이 경우 흡열 반응이 되는데 그 에너지를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 우리말 번역은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온화 에너지를 줄여서 IE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란 말이 있죠? 그걸 줄여서 IE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이온화 에너지는 이미 다 측정돼 있을까요? 사람들이 잘 모를까요? 이미 완전히 다 측정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자는 물론이거니와 몇몇 분자들에 대해서도 이온화 에너지가 웬만한 건 다 측정이 돼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저 포타슘의 경우 얼마냐? 뭐 이런 건 데이터를 외울 수는 없고, 뭐 알려진 데이터를 보면 얼마더라? 얼마냐면 내 책에 써놨는데 419. 짜잔,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타슘에 대해서는 대략 값이 얼마? 419kJ/mol. 아시겠죠? 자,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무슨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이온화 과정을 얘기를 할 때는 양이온 과정도 양이온 과정인데 요 상태가 뭐죠? 기체죠. 요 기체 상태에서 정의가 된 것이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래요. 알겠죠? 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상태 1에서 상태 2로 변할 때 이 포타슘 원자 입장에서는 전자가 발사된 건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이온화 과정이라고 했죠. 이온화 과정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건 이온화지만 이 전자가 날아가서 이쪽으로 콕 박힌 거, 이거는 전자가 흡수되는 과정이잖아요. 이 전자가 흡수되는 과정은 이게 또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다가 쓸게요. 두 번째, 이땐 전자 친화라는 말을 씁니다. 전자 친화. 그럼 전자 친화는 뭐냐? 자, 지금처럼 예를 들어 포타슘으로 예를 들었다면 지금은 저 플러린으로 예를 들면 되겠네요. 전자 친화라고 하는 과정도, 자, 상태가 무슨 상태? 기체. 거기에서 짜잔, 전자를 받아들이는 거 아시겠죠? 외부의 전자를 받아들이는 거. 그걸 전자 친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 아시다시피 짜잔, 이런 식의 음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전자 친화 과정이 바로 음이온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음이온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전자친화 과정도 사실은 나중에 좀 더 배울 겁니다. 언제 배우냐면 내가 계속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게 5장의 오비탈 어쩌고 저쩌고 공부하라고 했죠. 이 이온화 과정이 됐건 전자친화 과정이 됐건 오비탈 전자 구조하고 직접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오비탈 구조를 알아야 얘네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성격들을 조금 더 배울 수 있어요. 5장을 꼭 공부해야 된다고 하겠죠. 저 5장 먼저 공부할까요? 아니면 앞에 있는 거? 5장 빨리 5장부터 빨리 5장. 아 근데 너는 처음부터 했는데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야? 중간에 어디 뭐 저기 어디 끌려가서 공부 갔다 왔어요? 캄보디아요. 아 진짜 저 인도네시아에 끌려갔다 왔어요. 그래요. 태국.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네, 참. 5장부터 볼까요? 아, 내가 뭐라고? 5장부터 볼까요? 4장부터 볼까요? 그러니까 얘가 아까 있어서 내가 그렇게 뭘 안 먹었는데. 5장부터 빨리 봐요. 5장이 좀 더 급하니까 빨리 봐요. 알겠죠? 근데 그럼 필기 순서가 너무 뒤죽박죽이. 아, 진짜 초등학생도 아니고 진짜 뭐 중간 띄워놓고 하든가. 아, 내 진짜 뭐 초등학생이야? 진짜 정말 그래서 봐, 이게 이렇게 그 사람 복장 터지게 하는 캐릭터가 이게 바람 캐릭터가 바람 캐릭터. 롯데 자이언츠. 근데 그건 근데 본인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조금 이제 어떤 그 팬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아서 그런가요? 그렇죠. 부산 지역이면 나도 그 부산에서 자랐거든요. 나도 그 사직동에서 자랐기 때문에 맨날 그 사직동에서 그 뭐 롯데자이언츠 야구하는 거를 먼 발치에서 보긴 했었죠. 작년에 롯데 아니었으면 사실 가고 붙을 뻔했어요. 예? 그거 롯데가 12연패 12연패 해가지고 그때부터 야구 안 봐가지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양이도 갑자기 알겠습니다. 삼성이 잘했어. 삼성이. 근데 초반에 잘했어. 좋아요. 그래. 그래. 우리나라 야구 구단은 이게 모 기업의 이제 스폰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야구 구단을 이게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어렵죠. 예,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스포츠 구단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산업이라 가지고 진짜 이제 뭐 최고의 인재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스포츠 그 구단의 선수들만 엘리트인 게 아니라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 역시 엄청나게 전문적이고 엘리트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의 산업으로서 끌어나가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것보다는 모기업 그 홍보용으로 많이 써서 이게 조금 가슴 아픈 경우들이 있죠. 네,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롯데도 힘내주시기 바래요, 알겠죠? 네, 여하튼 참 갑자기 어쨌거나 여기 있는 요거 그래서 얘는 음이온화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 전자친화 과정이라고 한다. 자, 이 전자친화 과정은 얘는 보통 얘는 발열이고 그 발열 에너지의 크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일렉트론 어퍼너티. 자, 우리말 번역은 전자 친화도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 친화 과정의 에너지를 전자 친화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전자 친화도의 앞에 E, A 요거를 따가지고 그 값이 저 플러린의 경우 울매냐? 자, 찾아보면 어딨어? 328 정도가 나오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이게 에너지의 방향 전이가 조금 사뭇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온화 에너지는 항상 흡열이거든요. 그래서 이 값의 의미가 지금 흡열이라는 거. 그런데 전자친화도는 이 값의 크기가 발열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흡열이고 발열이고 하는 정도의 정의가 지금 반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온화 과정은 이만큼 흡열 반응이 된다는 뜻이고 전자친화도는 요만큼 발열 반응이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표기하는 방식이 지금 같아요, 반대예요? 서로 반대죠. 그럼 이런 건 편리해요, 불편해요? 당연히 불편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저렇게 된 이유는 연력학이라고 하는 것이 확립되기 전에 관습적으로 이런 표현이 만들어져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연력학 이후에 이런 개념이 만들어졌으면 방향이 일치가 됐을 건데 연력학 이전에 이제 개념이 만들어져서 관습적으로 어쩔 수 없이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연력학이 좀 익숙하면 연력학적 표현으로 개념을 일치시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선 관습적으로 화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전자가 발사되는 과정을 이온화라고 했다면 전자가 흡수되는 과정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전자 친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때 상태 1에서 상태 2까지 이 보이지 않는 손이 가해 줄 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출입하는 열량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바로 저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 이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해 주는 열량만큼 에너지가 출입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잘 봐. 이만큼 무슨 반응이야? 이만큼. 발열이야, 흡열이야? 요건 흡열이었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건 흡열. 그런데 이만큼 이건 발열이야, 흡열이야? 이건 발열이잖아. 그러면 요 둘의 에너지 부호가 같아 달라? 다르니까 더할 때 반대 부호로 더하라 이런 말이야.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419하고 328을 빼주면 값이 뭐가 나오느냐? 91 정도가 나오겠네요. 무슨 말 나겠죠? 네. 그렇죠. 됐습니까? 썼죠. 좋아. 썼어요. 썼죠. 아, 네. 아, 예. 아, 그래. 자, 바람소년 어서 다녀오세요. 그래. 자, 썼습니까? 네. 자, 그런데 결국 값이 양수가 됐어요, 음수가 됐어요? 결국 양수가 됐죠? 결국 양수가 됐다는 얘기는 흡열되는 정도와 발열되는 정도 중 어디가 더 컸다? 흡열되는 정도가 컸기 때문에 어쨌건 전체적으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흡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손, 사실 뭐 사람이죠. 이 사람은 상태 1에서 상태 2가 될 때까지 에너지가 방출되는 걸 관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손이 에너지를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얼마만큼 이 손이 공급을 하겠어요? 91만큼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면 이 첫 번째 상태에서 두 번째 상태로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지운다. 줄게요. 지운다. 다 썼어요? 자, 그루트 다 썼어요? 다 썼죠. 좋아. 아직 없어. 쌤 얘는 왜 아무것도 없어요? 네? 뭐라고?
뭐라고요? 아 채윤이요. 채윤이 샹크스 어때요? 샹크스. 아니 뭔가 그 날렵함이 샹크스 닮은 것 같은데요? 아닌가? 어때요? 아 진짜로요? 붉은 머리 해졌다. 아 그래? 왜? 야, 이거 크리스. 아, 그냥 네가 말한 건가? 아, 뭔가 그 날렵함이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아, 그냥 아무나. 민기랑 선택이야. 왠지 모르겠는데 선택이야. 딱 보자마자 장선택 되잖아. 전이도 보자마자 기분이. 샹크스. 쌤 저를 앞으로 지원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예? 아니 장성택이 왜 지원이에요? 짝사랑. 지원이라고. 강지원? 좋아하는 여자애가 강지원. 맞아요. 아 이거 이제 그 짝사랑하는 사람 이름이 자기 이름이 된 거라고요? 셋세 얘기고 지원이라고 불러. 아 그래요? 아 그럼 그 지원이라는 분은 어디 사시는 분인데요? 상거. 어디 사시는 분인데요? 아 창원에 살아요? 아, 연락처는 알아요? 네. 아 쌤 알겠습니다. 야 그래. 이거 진짜 큰일 났어. 쌤 그래요. 여기 편집해주세요. 근데 라이브로 이게 뭐가 그래요. 그래. 아니, 하여튼 라이브 그렇다. 안 해. 알겠습니다. 네. 그 우리 집 딸도 이번에 중3 졸업해가지고 고등학교를 가거든요. 고등 가는데 또 둘째 가은이도 좋아하는 남자가 있나 봐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가은이를 좋아하는 어떤 남학생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좀 졸업식 가서 봤는데 그 학교 회장이라네. 오. 그래가지고 이제 가은이한테 물어줘. 가은아 그 회장 걔 남자애한테 그 뭐 연락 와? 그러니까 응 와?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연락 오면은 왜 가서 뭐 같이 놀지 뭐 그러니까 아 뭐 돈도 없고 괜찮아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돈이 왜 없어?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하면 되잖아. 아 몰라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사실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사랑이 넘칠 시기죠. 자 보자 여기 지운다. 지우자. 그래 저기 우리 장성택 소장도 그거 지원 씨와 행복하길 빌겠습니다. 자 지우자. 아이고. 자 지우자. 자 그렇다면 이때 퀴즈. 자 그렇다면 전 우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온화 과정은 항상 흡열. 자, 흡열 영어로 이런 단어는 알아둡시다. 흡열 영어로 엔도더미. 자, 엔도의 뜻은 안으로. 그다음에 썸 뜻은 열. 항상 흡열임을 증명해 보십시다. 라는 거죠. 네. 자, 전 우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온화 과정은 항상 흡열 과정입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always. 알겠죠? 제가 해봤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1. 자, 여러분 산화환원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산화환원? 산화는 전자를 어떻게 하는 거? 잃는 거죠. 환원은 전자를 얻는 거여서 물론 아직 이제 전기화학을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산화환원이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산화하고 환원은 따로따로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나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나 동시에 일어난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결국 뭐냐면
양이온과 음이온은 따로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동시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동시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누군가가 전자를 잃어 양이온이 되면 누군가는 그걸 받아가지고는 음이온이 됐어야 한다 이런 말인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때 이걸 감안해서 이 모든 이온화 과정이 항상 흡열임을 증명해라 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증명하면 되느냐? 바로 짜잔, 요거를 계산해 보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뭐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요것의 최소값을 계산해 보자는 얘기인 거죠. 자, 여기 쉬면 되겠죠? 준다. 지우자 쑥쑥. 오, 그렇다면 저것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자. 면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이 됩니까? 이온화 에너지 빼기 전자 친화도.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맞나요? 됐죠? 좋아. 가만히 있어 보자. 데이터. 데이터 있어. 데이터 당연히 있어. 우후. 자, 빨리 쓰세요. 자, 내가 잠깐 데이터 잠깐 찾을게. 내가 또 난 항상 데이터로 얘기한다. 데이터로 얘기하는 데이터 정선생. 자, 데이터. 어디 갔나? 있다. 자, 썼어요? 썼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뭘 구해볼 거냐면 요 델타 E 무한대의 최소값. 그러니까 뭐냐면 하필 포타슘, 하필 플러린 1대 91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금속이 포타슘만 있나요? 뭐 다른 애들도 천지백가리로 있을 거고 비금속이 꼭 얘만 있나요? 다른 애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양이온, 음이온 자리를 막 갈아 끼워보자 이런 얘기지. 그럼 금속, 비금속을 막 바꾸면 이 값도 약간씩 달라질 거 아니야. 그걸 계산한다고 쳤을 때 얘의 최소값을 구해보자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가 최소값이 되고 전자 친화도는 최대값이 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값은 최소값이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전 우주를 뒤져서 이온화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녀석을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전 우주를 뒤져 이온화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것 찾는 것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기율표상에서 있는 원소는 우리 지구에만 있는 원소예요, 전 우주에 있는 원소예요? 전 우주에 있는 원소들입니다. 즉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를 조사한다는 얘기는 주기율표상에 있는 모든 원소들에 대한 조사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소라고 해봐야 꼴랑 몇 개밖에 없어요. 꼴랑 뭐 110개밖에 없기 때문에 전수조사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니까. 무슨 말이겠죠? 그렇다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이온화 에너지 최소값 누구냐? 바로 세슘이라고 하는 금속입니다. 세슘. 이것 역시 또 빨간색으로 쓸까? 빨간색으로 쓰자. 세슘이라고 하는 금속인데 얘도 일족 알칼리 금속입니다. 일족 알칼리 금속입니다. 세슘. 그래서 일족 알칼리 금속 중 세슘이 이온화 에너지가 최소인데 이게 또 이온화 에너지가 최소인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 역시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또 알려면 오비탈 에너지
에너지 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거 역시 공부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5장을 좀 빨리빨리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조금 할 거고 어쨌거나 이온화 에너지가 최소인 원소가 누구다? 바로 저 세슘. 아시겠죠? 그러면 이 값이 올메냐? 데이터를 찾아본게롱. 오이 데이터. 데이터. 아이씨 어디 갔어? 데이터. 여기다. 데이터. 376. 그다음 전자 친화도 역시 조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전자 친화도 역시 전수 조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그 전자 친화도가 최대인 녀석을 전 우주를 뒤져 찾으면 그건 염소입니다. 자, 염소 17조 할로젠 원소죠. 그러면 이 전자 친화도가 얼마냐? 전자 친화도가 349입니다. 349.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요거 두 개 빼주면 얼마 나와요? 자, 빨리 계산해 주세요. 27 이렇게 되나요? 27 이렇게 되나요? 킬로줄 퍼 몰. 근데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호가 중요한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생각해봐. 얘는 발열이라 그랬지. 아니 얘는 흡열이라 그랬지. 이만큼 흡열이고 얘는 이만큼 발열이란 뜻이잖아. 근데 결국 결판이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발열 흡열 뭐가 된다는 얘기야? 흡열이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 우주를 뒤져서 이온화를 하는 과정은 항상 흡열 과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사실 흡열이라는 말은 에너지적으로 안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해진다는 얘기예요? 바로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3. 이온 형성 자체는 안정화 과정이 아니라 불안정화 과정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온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는 불안정화 과정이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우리 지구에는 아니지. 지구뿐 아니라 전 우주에는 이온 결합 물질 많아요, 적어요? 전 우주에는 이온 결합 물질 많아요, 적어요? 천지백깔이죠. 천지백깔이죠. 뭐 지구에만 국한해 봐요. 지구에 이온 결합 물질 많아요, 적어요? 천지백깔이죠. 바닷물 날려가지고 그 소금 모으면 그게 다 이온 결합 물질이잖아요. 그러면 이온 형성 자체는 굉장히 불안정한데 이온 결합 물질은 왜 많을까요? 이온 결합 물질은 왜 많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온 결합이 만들어질 때. 자, 잘 봐요. 지금 델타 E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이런 상황이잖아. 무한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양이온, 음이온을 만든 거잖아. 그러면 이게 무한대란 얘기는 이건 결합이 된 거야, 결합이 아직 안 된 거야? 결합 형성이 아직 안 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럴 때 이온 결합이 만들어진다면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어? 이하 가까워지세요. 그래서 이제 이온 결합이 만들어지겠지? 어떻게 되느냐? 이온 결합 형성 시 결합 에너지가 델타 E 무한대보다 기본적으로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주에
이온 결합 물질이 많은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온이라고 하는 건 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이온이라고 하는 건 불안정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온 결합 물질은 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안정한 거예요. 이 둘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온 자체는 불리한 거야. 그런데 걔네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이온 결합 물질의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우주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알겠죠? 자, 여기까지 썼어요? 썼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쉬운다. 여기 쉬운다. 지우사 쑥쑥쑥쑥 지우사 쑥쑥쑥쑥.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상태 3으로 가보겠습니다. 상태 3으로 가보겠습니다. 골라야지. 아, 그렇죠. 상태 3이 있죠. 필리 같은 거시기지. 상태 3으로 있습니다. 상태 3이 있습니다. 거시기한데 이거. 나는 그냥 한 장 넘기면 되니까. 자, 상태 3은 드디어 짜잔 뽀르보르보르보. 이온 결합이 맹글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관계가 형성된 걸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 했죠? 관계가 형성된 걸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 했죠? 어떤 입자 간의 관계가 형성된 걸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둘 사이의 일정한 거리. 무슨 말이겠어요? 두 입자 사이의 거리가 일정해지는 걸 알고 그걸 관찰할 수 있으면 그 입자가 원래부터 뭐였는지도 알 필요도 없이 두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온 결합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둘 사이에 뭐가 나타난다? 결합 거리가 나타난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얘가 이제 여기서의 이온 결합 거리가 될 건데 그 값의 데이터를 찾으면 데이터 얼마냐면 대략값이 2.17 옹스트롬. 요 정도 값이 된답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 값이 된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1번 상태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정기적으로 중성의 상태에서 이온화를 거쳐서 결합이 이루어지는 요 만들어진 요것이 최종적인 이온쌍이 되는 거죠. 이온 결합 중에서도 이온쌍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럴 때 자, 여기 줄게요. 준다. 여기서 뭐를 계산해 볼 거냐면 쿨롱 상호작용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보고 싶어요. 자, 쿨롱 상호작용 에너지 수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의 거리분의 자, 얘 전하량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2 플러스 얘는 2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보이세요?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 뭐를 하나 곱해 줄 거냐면 NA를 하나 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NA가 뭐죠? 바로
야보가드로 수입니다. 여기 난데없이 야보가드로 수를 왜 곱해줄까요? 바로 1몰 단위로 변환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 이미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온화 에너지나 전자 친화도의 단위가 다 뭐 기준이에요? 1몰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랑 비교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얘도 단위를 1몰 기준으로 바꿔주는 게 편리하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다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가 야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도록 하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요 전하량 크기 어떻게 되죠? 이 전하량 크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거 진공의 이전율이라고 하는데 알려진 값이 얼마냐면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쿨롱 제곱 줄의 역수 미터의 역수입니다. 뭐 어차피 그냥 다 알려진 상수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아보가드로 수, 그 다음에 숫자 4, 3.14, 얘는 얘는 요거. 그리고 여기에다가 거리 넣으면 되죠. 거리가 지금 얼마예요? 거리가 얼마예요? 무한대죠. 거리가 무한대죠. 오, 그럼 값이 얼마예요? 0. 알겠죠? 그래서 이때 요렇게 된 상태에서는 쿨롱 에너지가 0. 알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쿨롱 에너지를 계산할 때 요 자리가 둘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2.17 옹스트롬이 된 거죠. 그럼 이 자리에다가 뭘 넣어주면 되냐면 2.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을 놓고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열심히 계산하면 그 값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640 kJ/몰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기는 그렇고 계산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숫자를 샥샥샥샥 넣어주면 이런 값을 알아낼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때 여기 마이너스 나오는 이유는? 마이너스 나오는 이유는?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나오겠지 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각 상태에 대한 쿨롱 에너지도 계산해 보았어요. 아시겠죠? 여기서 쿨롱 에너지는 얼마? 여기서 쿨롱 에너지는 얼마? 없겠지 왜? 뭐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상태 1, 2, 3에 대한 쿨롱 에너지를 지금 표현해 보았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뭘 해봐야 되겠어요? 다음 시간엔 여기에서도 우물형 위치 에너지 그래프를 또 설명해 봐야 되겠죠? 요게 어떻게 되느냐 보사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되었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다음 시간에는 그 11시부터 하겠어요. 아시겠죠? 11시부터 하겠어요. 알겠죠? 11시에. 다음 시간에, 네, 다음 시간에 11시에 와주세요. 알겠죠? 11시에 와주세요. 11시. 내가 다시 공지 올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11시 와주세요.